안녕하세요. 근현대사 강의의 황경휘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제가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또한 이 한국 근현대사를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한국 근현대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한국의 근현대사라고 한다면 1860년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시기부터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까지를 근현대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책에서 근현대사라고 하면 흥선대원군부터 나오겠죠. 저희 교재 역시 첫 부분은 흥선대원군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860년대 흥선대원군이 1870년대까지 통치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외국, 프랑스와 미국에서 조선을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이 그것을 막아내죠. 그것이 바로 신미양요, 병인양요 두 가지 사건이었고요. 하지만 일본에서 운요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의 문호가 처음으로 근대적 조약으로 인해서 개방이 되게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국은 다른 서구 열강들과도 같이 수교를 맺고 통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더 흘렀겠죠. 1880년대, 1890년대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과연 문을 열어야 되느냐, 아니면 문을 닫고 조선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식군대와 달리 차별받은 구식군대가 일으킨 난, 이모군란 같은 사건도 있었고요. 또 위정척사 운동도 있었고요. 이것들은 이제 외부 세력, 새로운 개화운동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었겠죠. 반대로 개화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런 개혁 사건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여기에 반해서 동학농민운동 같은 이제 역시 외세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 역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개항을 하자, 개화를 하자 파와 아니다, 조선만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가야 한다, 우리는 외세와 일절 통상수교를 하지 않겠다, 요 파가 번갈아 가면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이 이 과정에서 조금씩 여러 가지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을 침탈해 갑니다. 결국 을사늑약 시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일본이 조선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약들을 통해서 일본이 조선을 거의 합병시켜 버립니다. 마치 일본의 식민지인 것처럼 실제로 식민지화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이것이 바로 190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는 수많은 일본에서 경제적으로도 침탈을 했고요. 정치적으로도 외교 고문을 두는 침탈을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는 점점 야금야금 조선을 먹어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결국 조선이 식민지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는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조선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한제국으로 바뀌기도 했죠. 편의상 조선이라고 일단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1910년도에는 처음 이제 식민지를 통치하다 보니까 군이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즉 헌병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무단 통치를 실시합니다. 무자비하게 경찰들이 칼을 차고 다니거나 말을 안 들으면 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무단 통치, 굉장한 공포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본이. 하지만 1919년,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919년 1919죠. 3월 1일 바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3.1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이 딱 느꼈죠. 아, 우리가 단순히 헌병을 통해서 무력으로 식민 통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919년 이후로는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어떤 물리적인 통치보다 어떤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지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서 그런 식의 통치를 진행하죠. 그리고 1930, 40년대에는 일본이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더 많은 땅을 먹고자 하는 야욕이 점차 드러나면서 조선 혹은 대한제국을 완전히 일본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조선인들은 일본인이다 라는 주장까지 펴면서 자신들의 전쟁 물자로 동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30년대, 40년대 있었던 정책들입니다.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서 조선인, 대한인 이런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사참배를 요구하기도 하고 창씨개명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많은 항일운동이 있었겠죠. 영화를 보시면 암살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밀정 이런 영화를 보시면 이제 일제시대에 어떤 이제 투쟁운동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 일제가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과정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요 과정에서 역시 어떤 항일운동 역시 있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게 되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역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광복 후에 어땠느냐? 여기서 또 한국 내부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진보적인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세력과 자유주의 계열의 어떤 세력의 어떤 경쟁 구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이념 대립이 나타나면서 한국에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 분열 과정에서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38도선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이 그때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38도선이 정해졌는지, 아니면 왜 한국전쟁이 발발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국전쟁을 어떻게 수습해 나갔는지, 그리고 한국전쟁을 수습한 이후 한국의 정치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러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제 이어져 왔죠. 이런 한국의 정치사, 정치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사이사이에 북한의 대남 도발 같은 사건을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게 흐름이 진행됩니다. 거의 한 150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이죠. 하지만 근현대사라는 과목의 특성상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예전 어떤 고대사, 한국 고대사보다는 자료가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지금과 굉장히 가까운 시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마 외우실 양은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매 강의마다 짚어드리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은 굉장히 많아 보이고 완벽히 하려면 다 외워야 하지만
시험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려면 좀 더 영리하게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짚어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186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런 흐름을 알려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만 있으면 아, 요때는 요런 사건이 있었지, 아, 요 시기에는 요런 사건들이 있었어, 아, 요거 때문에 요런 일이 있었지, 요런 어떤 개연성이 각 사건별로 개연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 다음 뭐였지? 아,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이런 경험 많으시죠?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흐름대로 입력을 하고 계시면 좀 더 편하고 쉽게 근현대사 공부를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특히 짚어드리기 때문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